이번 강의는 그 자본구조 이론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본구조 이론에서 그 설명이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를 보면은 부채의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비용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왜냐면은 부채의 자본 비용은 그 은행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은 그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커요, 낮아요, 작아요? 당연히 크죠. 더 높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을 사죠. 그러니까 위험이 더 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은 부채의 타인 자본 비용보다 항상 큽니다. 사후적으로는 자기 자본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서 차라리 은행 예금에 넣어놓을 걸 그랬다 이럴 수도 있죠. 그거는 사후적인 거고 재무관리는 이제 사전적인 관점에서 그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사후적인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자본 구조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를 맞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 자본 시장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네요. 그죠? 항상 성립하는 말이야지 옳은 거지, 이때 성립하고 이때는 성립 안 하고 이러면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자본 구조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만약에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이런 조건이 있다면 모르지만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 법인세만 고려하면 부채를 많이 쓸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 그렇죠. 법인세만 고려할 때는 부채를 많이 쓰면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하죠. 이게 MM의 63년 수정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최적 자본 구조가 없다. 맞나요? 그렇죠.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부채를 많이 쓰나 부채를 적게 쓰나 가정평균 자본 비용이 일정하고 또 기업 가치도 일정하기 때문에 최적 자본 구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MM의 58년 논문입니다. 노벨상 받은 논문이죠,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법인세를 고려한 MM의 수정 이론에서는 부채를 사용하면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세를 고려한 MM 수정 이론에서는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 부채를 사용하면은 지급이자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은 그 MM의 그 58년 논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Capital Structure Irrelevancy Theory라고 그래요. Capital Structure Irrelevancy Theory. 그래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부채 비율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 맞나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자본 구조를 나타내는 거라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똑같은 크기로 해서 뭐 300%다 이러면 여기가 50, 여기가 150, 여기가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본 구조가 다르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부채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채 비율 100%, 여기는 부채 비율 300%.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그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 그러니까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와 부채 사용의 나쁜 효과,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똑같아서 그 부채를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상관없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본 구조는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과 무관하다. 그렇죠. 이게 자본 구조가 부채 비율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현금 흐름을 K5로 할인하는 건데, 와크로 할인하는 건데, 이게 항상 이게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것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자본 구조가 바뀌면서 기업 가치가 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보려면은 영업 현금 흐름은 똑같다고 해야죠. 다른 거는. 그래야 자본 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 가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 구조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과 무관하다. 이거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V도 무관하다. 이것도 무관하다는 거죠. 이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과 무관하다. 요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기업 가치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과 역관계에 있죠. 그래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가치는 작아지고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역관계에 있습니다. 무관하지가 않죠. 완전 자본 시장에서만 성립하는 얘기다. 자본 구조 무관련 이론이. 맞습니다. 완전 자본 시장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예요. MM의 수정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이 뭐냐 했는데 법인세만 있는 불완전 시장을 다룬 것이다. 맞죠. MM의 수정 이론은 63년에 낸 논문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시한 완전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이 비현실적이라는 걸 잘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불완전 요인인 법인세,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불완전 요인이죠, 그게. 그래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를 다뤘더니 부채를 사용하면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인세만 있는 불완전 시장을 다룬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 가치는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그만큼 지급이자가 커지고, 그리고 비용 처리가 많이 되니까 이자 비용의 그 감세 효과를 더 크게 얻게 되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맞습니다. 부채 사용에 따른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부채를 사용해도 자기 자본 비용은 변동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본 비용은 부채를 사용하면 높아집니다. 왜 높아져요? 재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또 그 뒤에서 볼 일이 있을 거고, 일단 그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기존 주주들이 불안해서 주식을 내다 팔고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MM의 수정 이론에서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뭐냐 하는데,
그거는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근거, 바로 이건 아까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입니다.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 기존 주주의 편에 선 경영자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패킹 오더 티어리, 패킹 오더 티어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투자안이 있을 때 경영자가 이거를 이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금을 사용하겠느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유보이익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보이익을 쓰게 되면은 그 투자에서 얻게 되는 NPV를 모두 기존 주주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보이익을 쓰게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으로는 부채를 쓴다는 거예요. 왜 부채를 쓰냐면은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를. 근데 채권자에게는 이자만 주면 끝이에요. 좋은 투자는 NPV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PV가 크니까 그것을 이자만 주고 나머지는 기존 주주가 갖는 거죠. 그러고도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외부 주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외부 주주를 끌어들이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거죠.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제일 나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좋은 투자의 그 NPV 큰 거를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 외부 주주하고. 그래서 이거를 패킹 오더 셀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좋은 투자안이 있을 때 기존 주주 경영자가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기존 주주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영자는. 그러니까 유보이익에서 먼저 최대한 갖다 쓰고, 부족하면은 부채를 발행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유상증자로 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구조 이론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여서 본문 강의할 때 다룰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채의 대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소유 경영자가 있고 거기서 돈을 대준 외부 주주가 있고요. 외부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채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채권자와 그 소유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채 대리 비용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이제 돈을 빌려주면은 소유 경영자가 안전한 투자를 잘 해가지고 그 수익을 원리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 경영자는 주주로서 유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박이 나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 뭐 망해도 그 남의 돈으로 망하는 거니까 채권자가 손해지 나는 손해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두 투자안이 있다면은 위험한 투자를 선택할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위험 선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심히 해봐도 좋은 투자라고 해서 열심히 해봐도 그게 빚 갚는데 다 쓰는 거다.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이러면 좋은 투자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과소 투자 요인이라고 합니다. 과소 투자 요인. 요거는 이제 특권적 소비는 외부 주주와 소유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가 100%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은 뭐 자동차도 좀 싼 자동차로 해가지고 그 사업에 더 열심히 할 텐데 자기 돈이 아니면은
그렇게 뭐 열심히 기업 가치를 자기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딴 사람 돈도 있다면은 그렇게 절약해 가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요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용차도 뭐 좀 좋은 차 타고 그러면서 그 사무실도 삐까번쩍하게 꾸며 놓고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특권적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과 부채의 대리 비용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리 비용이 뭐냐?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소유 경영자와 외부 주주의 관계에서 특권적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권적 소비. 그리고 여기서는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또 하나가 과소 투자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과소 투자에는 여기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유 경영자가 100%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밤새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다 그 버는 돈 모두 다 내 돈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외부 주주의 돈을 끌어다 썼다. 그럼 반반을 썼다. 그러면 내가 밤새워 열심히 해서 100을 벌어도 50은 외부 주주가 가져가니까 밤새워 해서 100을 다 내가 갖는 것보다 열심히 할 유인이 줄어들죠. 만약에 외부 주주가 더 많아져가지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5%고 95%가 외부 주주다. 이러면 뭐 내가 밤새워 해가지고 100 벌어가지고 그중에 나는 5 갖는 거고 95를 외부 주주가 갖는 거니까 밤새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과소 투자 요인인데 그런 과소 투자 요인은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과 부채의 대리 비용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자본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일단 그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가장 낮다. 우리가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가 언제였죠? 크라우스 리첸버거의 파산 비용 이론과 그 젠센 맥클링의 대리 이론이었어요. 그때는 다 이런 식이 됐죠. 여기가 부채 비율이고 그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가장 낮다. 그렇죠. 기업 가치가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본 비용은 이것과 역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이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대리 이론과 신호 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호 이론은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4번을 봅시다. 파산 비용과 법인세를 고려해서 그 존재를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크라우스 리첸버거의 파산 비용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네요. 확실히 맞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대리론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신호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신호이론은 이제 로스라는 사람이 이 부채가 하나의 신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호. 그 얘기는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정보를 경영자는 잘 알고 외부 투자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경영자가 부채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 부채를 상환하고도 이익이 나는 좋은 투자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회사가 부채를 많이 쓴다 이러면은 뭔가 좋은 투자를 갖고 있으니까 쓰는 거겠지. 그래서 부채를 많이 쓰는 것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기업이 그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돈이 딸려가지고 부채를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만 가지고 볼 수는 없죠. 어떤 좋은 투자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라고 로스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런 면도 있지만 아닌 면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경영자가 그 부채를 끌어쓴다는 얘기는 부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거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채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경영자가 그러면은 부채를 많이 쓴다는 것은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끌어다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채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MMA 수정 논문하고 결론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쓰는 것이 기업 가치에 그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부채를 정보 비대칭을 이 사람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고 MM의 수정 논문에서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완전 자본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금이 없다. 맞죠? 거래 비용이 없다. 맞죠? 정보 비대칭이 없다. 맞습니다. 그럼 다 맞잖냐? 여기서 뭐라 했어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틀리지 않냐? 틀리지 않지 않냐? 맞지 않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중에서도 더 나은 설명 그거를 고르라는 얘기죠. 자, 파산비용 이론에서 부채 기업의 가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뭐냐 이거예요. 파산비용 이론은 부채를 썼을 때의 무부채 기업의 가치와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내는 식들인데 첫 번째 식은 이거는 MM의 58년 거예요. 그렇죠? 부채를 쓰나 부채를 안 쓰나 똑같다. 이거는 MM의 63년 거예요. 부채를 쓰게 되면은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만큼 크다.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만큼 크다? 아니에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는 매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현재 가치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라우스 리첸버거의 파산 비용 이론은 여기에 파산 비용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파산 비용을 뺀다? 파산 비용 자체를 그냥 빼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산 비용을 추정을 해서 그 현재 가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산 비용을 빼는 게 아니에요. 아까 MM의 63년 수정 논문에서도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 I는 B 곱하기 원금에다가 KD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I란 말이에요. 요 T를 단순히 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로 KD로 할인을 한 거예요. 근데 KD가 위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없어져서 부채 금액에다가 그냥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 더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본구조 이론에 대한 문제중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